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불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반칠한 시인의 새해 첫 기적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요. 하지만 한날 한시 새해 모두 도착할 수 있다는 건 아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수정과 공부방 정회원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이 빨리 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천천히 간다고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는 각자의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까지 완주를 하게 된다면 누구나 똑같은 결승 라인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매주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어, 본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유의사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 소개는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어, 자수성가 공부방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세무 실무자가 알려주는 실전 세무, 상업세법, 쉽고 재미있는 세무 이야기를 맡고 있는 박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을 위한 20일 완성 왕초보 창업학이란 주제로 이 20강이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20일 동안 꾸준히 세무에 대해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유익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개최된 강의입니다. 하면은 사실 어렵게 다가오는 게 많죠. 또 처음 이 세무를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뭐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세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우거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 강의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강의를 못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저번 주 강의를 못 들어서 이어지지가 않는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만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에 쓰는지 이렇게 다각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일 동안 쭉 끝까지 들으신다면 세무란 그리고 세법이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듣듯이 왜 저희가 옛날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은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도 100%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듣고 나면 그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음, 그런 것처럼 이 세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은 아마 나중에 이 식강을 완강하실 때는 어느 정도 초보가 아닌 중급 수준의
나 이것 좀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3번째인데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때까지 1강과 2강에서 저희가 했던 그런 일련의 업무들에 관해서 그 중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안 넘어간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신규 사업자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장단점을 살펴볼 거고요. 사업장과 업종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시 불이익이 있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왜 명의대여를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을 조금 간추려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5가지 키워드를 알면 쉽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첫 강의라고 하시는 분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앞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조금 정도 들으시면은 앞의 내용이랑 오늘의 강의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5가지 키워드를 알면은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 키워드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라는 키워드였는데요. 누가란 1인 대표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1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지 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한다는 것은 자가에서 또는 임차를 해서 아니면은 전대를 해서 사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자가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주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임차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전대 동의서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업 개시일은 사업을 개업하는 날을 말하는데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때 업종 코드가 있는데요. 이 업종 코드 6자리가 주어집니다. 이 업종 코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6자리 업종 코드를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6자리 코드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국세청에도 만들어지는데요. 통계 내 사업자 코드가 애매하거나 1년에 나와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 신종 업종이다. 그럴 경우에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나오는 이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또 어떤 게 불리한지를 보시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에 맞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발급한 후에도 저희는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금융기관에서 몇 가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저번 주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첫 번째, 금융기관에서 제가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그 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을 그랬어요. 은행에 가서 뭘 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는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까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새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 일련의 작업을 마친 후에 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할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으로 가입한 게 좋다 하면 1번, 사업자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맞아요. 개인으로 해야지만 세금 계산서 업무 외에 부가세 업무 외에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민원 증명을 발급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의 일련의 업무를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가입한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잘 기억하셨네요. 그럼 다음 회원 가입 후 우리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상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 사업용 계좌 개설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 개업을 했을 때 아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 두시면 사업이 1, 2년만 지나도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바쁘게 하시다 보면은 잊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첫 세팅 하실 때 바로 등록을 해 두시면 좋다는 거죠. 이 사업용 계좌는 여러 개를 개설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를 등록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하나씩 추가하셔도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 계좌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수익, 내 손익을 비용을 많이 넣어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전표라고 아시죠? 그걸 일일이 모아서 입력을 하거나 증빙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여러 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비용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음식점 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매 의류 업종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카드 단말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등록을 할 때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카드 단말기 설치를 안 하는 사무실인 경우에는 홈택스상에 사업용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을 해두셔야 이것도 가산세 대상이거든요. 가산세가 0.7%가 붙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수익 금액의 0.7%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애초에 왜냐하면 이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매년 업종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영수증 가맹을 하게끔 이제 국세청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각종 공과금이나 아니면은 직원을 채용해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 강의에 인건비와 사대보험에 대한 강의를 개설을 해놨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언급해 드리는 내용은 두루누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아주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을 기준은 납부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으면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해주셔서 그 납부달이 매달 10일날 돌아오는 걸 잘 챙기지 못해요. 사업이 바쁘다 보면.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꼭 가산세가 있거나 아니면 페널티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바로 개설을 하거나 등록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2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유형에는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되고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이 두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이 지금 현재는 제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세 과세 겸용 사업자도 있고 면세 사업자도 있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업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과세 사업 중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끊겨서 들리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아, 네. 제가 저번 강의도 그렇고 자꾸 목소리가 끊겨서 들리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는데, 아, 이게 목소리 고치는 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에서는 이 관이gat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세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차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이 초기 투자 시설 비용, 투자 비용이 많을 경우에 매입세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간이 과세자 배제되지 않는 업종과 지역이라면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간이 과세자 포기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기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그 다음 날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하지만 페널티가 있어요. 3년 동안은 이 간이 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할 때는 내가 3년 동안은 일반 과세자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포기 신청을 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앞에서 그 배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제 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이라고 되어 있죠. 광업이나 제조업 또는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과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전문 사업 서비스업,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간이 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출 규모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 과세자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에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도매업으로 봐서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공시지가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는 간이 과세자를 낼 수 없다는 예를 들어 강남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8천만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배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문직 서비스업,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간이 과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도 간이 과세자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유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이 표가 지금 화면상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으시죠?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아, 잘 보여요? 예. 그러면 이 표를 보고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준 금액입니다.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연 매출, 이거는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배제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또한 부가가치세율도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과율이 틀려요. 1.5%에서 4%까지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에 반해 일반 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해당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 부가가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간혹.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세 납부를 면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나 부가세도 안 냈는데 종합소득세도 안 내는 거 아니야?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신고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면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일반 과세자든 간이 과세자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같은 계산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2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가율도 차이가 나지만 신고도 간이과세자가 더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가 내가 하는 업종에 유리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리한 면이 많지만 내가 하는 사업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태 종목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매입세 공제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를 하셔야지 사업을 영위하기 더 좋으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장과 업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 과세자와 단위 과세자의 설명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3번 남겨주시고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4번 남겨주세요. 네. 공부하시는군요. 어려우실 텐데 자격증 공부를 하시나 봐요. 네. 꼭 기원드립니다. 제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사업장과 업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할 때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업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되는 게 바로 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최초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인 경우 이 소득세와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연간 종합소득세를 300에서 500 정도 매년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될 경우 100%면은 한 해에 500에서 300에서 500 가까이 되는 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5년 동안. 엄청난 큰 혜택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4번,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5번. 맞습니다. 이거 나라에서 감면해 주는 건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이 식당 중에 한 파트로 해서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파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좀 간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듣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기억이 더 잘 되거든요. 왜 저희가 사람이 윤곽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3주가 되면은 완전히 어, 잊어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런 용어나 설명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포커스를 맞춘 대상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초보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중급 수준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 똑같은 말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익히게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이란 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같은 수도권 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원도라든지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외라고 해서 뭐 저기 멀리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데 가야지 뭐 억제권
제외 지역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상업 지역의 경우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김포, 용인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감면율이 100%인 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성남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율이 50%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을 하시는데 결론은 받을 수가 없어요. 감면 이 대상 업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처음에 최초 창업을 받았던 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안고 가요. 그래서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 지역이랑 뭐 성장관리권역, 성장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지역에서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성남시, 하남시.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에서 하면은 50%밖에 감면을 못 받지만 그 아래 용인시나 아니면 그 위쪽에 김포시에서 최초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의 세액 감면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용인시에서 성남시, 아니면 김포시에서 서울 그렇게 먼 거리 아니죠. 보시면은 이렇기 때문에 지역을 성남시에서 할 거면 차라리 옆에 한 블록만 더 넘어가면 용인시잖아요. 용인시에서 하시면 100% 감면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중요한지 이 지도를 보시면은 눈에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느끼는 체감이 느껴지는 1번. 그래서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해서 세법을 모를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모르고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냥 내 집이랑 가까운데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맞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청년 창업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요즘에는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아주 많이 줘요. 청년이나 아니면 경단력, 그리고 여성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예비 타업자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네, 제가 통신 판매업을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에 감면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일반 소매업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최초 사업을 시작하는 상업에 해당되어야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기존의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조업을 최초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제조한 물건을 인터넷에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해서 등록을 해서 내가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추가를 했죠.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지만 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최초에 등록했던 그 제조 업종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소매업은 감면 혜택에서 빠져요. 정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 소매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따로 창업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혜택을 또 받으세요. 오는 바다라서 참 웃기죠. 추가했을 때는 안 되지만 한번 창업했을 때는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업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이제 해당되는 음식점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한식업을 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창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중식업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한식업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창업한 거는 중식업이에요. 다르겠네요. 같은 동종의 한식업을 폐업하고 한식업을 개업을 하게 되면 그건 최초가 아닌 거예요. 업종이 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최초라는 이 혜택의 개념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창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대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자금을 저리로 받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청년 창업 이런 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고가 나옵니다. 이 공고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고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제일 많이 날 때는 기간은 1월부터 3월이 제일 많이 공고가 나요. 왜냐면은 이제 나라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면은 이제 작년에 뭐 12월이나 이때 자금을 집행할 걸 만들어놔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그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은 공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뭐 4, 5월이나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접수를 받거나 공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고일이 어, 매년 그 날짜에 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정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 전년도에 공지가 났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기간쯤 돼서 계속 이렇게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은 알림이나 연락이 옵니다. 그걸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이런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특화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자금, 운영 자금 또는 시설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시중 금리보다 좀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데 이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할 때 최대 5억까지 8년 거치시, 그리고 운전 자금을 1억까지 최대, 그리고 5년 거치시 상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자금별 가강금리가 플러스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 2분기 기준으로 4.17%. 그래서 시중에 이제 받는 것보다는 비교적 낮은 금리죠. 이렇게 소공인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튼실한 기업인지 심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서류를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잘 구비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요 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 그러면은 창에 5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홍 대표님 들어보셨구나. 또 다른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 대상은 아니에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의 목적은 예비 창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에요. 지원 내용은 이제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 원까지, 평균 1,800만 원 정도 되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창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맞게끔 서류도 제출하고 뭐 시제품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6개월인데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지원금 4천만 원을 이 6개월 안에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4천만 원을 다 사용을 못했다 하면은 국가에서 다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갑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이 예비 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자들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이 흔히 말하는 그 4차 산업 있죠. 그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게 시제품을 만들 돈이 드는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1년에 벌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최저시급 200만 원 받아서 자기 생활하고 또 부모님과 같이 안 산다면은 월세도 내야 되고 1년에 천만 원 모으는 것도 굉장히 정말 짠돈이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분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온라인 셀러형과 로컬 크리에이터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혁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세 가지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온라인 셀러형은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의 기술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지방 있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그 자원을 살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해서 저희가 하는 일련의 의식주 그런 생활 양식의
이 IT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화 자금은 대체적으로 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모델을 개선한다는 등의 사업비로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금 자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죠. 이제 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내가 그 자격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잘 이수를 하게 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협약이 시작되고 180일 6개월 내에 이제 창업을 완수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사업자 등록금을 냈을 때도 준비금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어디예요? 500만 원도 거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계된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까지도 연결이 돼서 연계가 돼요. 그래서 뭐 최저금리 뭐 1%대 금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대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 청년 사관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뭔가 과제, 정부 지원 사업 과제가 주어져요. 매년 이게 틀린데요. 예를 들면 올해는 로봇에 관한 음, 공고를 할 거야. 과제를 낼 거야. 그러면 로봇 분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교육을 시키고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하게끔 홍보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공고가 있을 때 그 일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공고일 안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그 공고 기간 내에 없어야 돼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럼 그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공고일을 꼭 주의 깊게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명의대행 시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죠.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 했는데 요즘에는 전문 CEO라는 용어를 씁니다. 음.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소득과 합산이 돼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이 소득 금액이 증가하면은 따로 붙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이 건강보험은 제2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아주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압류가 되고 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재산이 공무처분까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지가 되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가 정지된다든지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여건 또한 발급이 제한되거나 출고까지도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밝혀지더라도 이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가 없으세요. 이 명의 대여자도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 포탈범 또는 체납범, 질서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명의 대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제 기록이 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창업을 해서 내 명의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이력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불이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는 대여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사업용 계좌 은행 가서 계좌 하시라고 했는데 간혹 사업자 중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쇼핑몰 상에서 차를 쓰신 거예요. 은행 계좌에 계좌번호를 등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매출을 이제 누락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도 100%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징금만 꽤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차명 계좌도 만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세파라츠라고 차명 계좌를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줘요. 포상금이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 이렇게 차명 계좌 써가지고 이게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런 얘기 하시면은 바로 이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차명 계좌 그리고 명의 대여 하시면 안 돼요. 음, 오늘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여기에서 자, 오늘 오신 대표님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한번 각자의 생각을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창업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창업을 계획하거나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실행. 예, 맞아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지속 가능한 목표와 자금. 예, 맞습니다. 의지.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도, 자금도, 실행력도,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 마인드를 다 가지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 창업자의 마인드는, 성공한 창업자의 마인드는 직장인의 마인드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더라도 중간 시간에 좀 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는 내가 쉬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마인드는 내 직장에서 월급을 잡거나 마감이 안 들어. 그럼 이직해 버리면 돼요. 하지만 창업자는 내 급여가 내 수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있는 환경이 마음 안 든다고 나갈 수 있나요?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마인드와 창업자의 마인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3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창업자의 마인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업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마인드 그리고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에 도달하려는 마인드 또한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큰 것과 연결시키려는 마인드 자신의 투자는 자신의 선택이자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마인드 또한 모든 원인이 나에게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마인드. 실패하더라도 다시 성공하겠다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야 바로 부자 마인드를 가진 창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학자의 대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 열정, 의지, 성실, 능력, 자본. 수많은 성공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자, 그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목표로 남을 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야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9시 됐는데요. Q&A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이 후기 이벤트 공지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가수성어 공부방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5줄 이상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오늘 강의했던 PPT 자료를 증정해 드립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자수성가 공부방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한 후 자공방, 교육, 후기로 들어가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글쓰기 있죠? 여기서 글쓰기를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면은 저희가 1년 동안 세무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년 안에 무슨 신고가 있는지,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강의 중에 지금 질문이 없으신데 질문이 생각나시면 그 후기 작성글 적으시면서 질문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